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종현이고요. 오늘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37번부터 42번 문제였던 지문 BIS 지문을 한번 해설을 하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또그 세탁기를 좀 돌리고 있어서 약간 소리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 그 늘 말하는 거지만 그 대충 풀고 나서 바로 이 강의 시청하지 마시고, 자기가 풀고 나서 충분히 이제 뭐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뭐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내가 이제 정답 선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정답 선지에 대한 생각을 왜 못 해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을 많이 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 강의는 해설 강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해설을 다 들어버리면 그 다음엔 이 지문으로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왜냐면 다 기억이 나는데 뭐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 공부해야 되니까 기억이 나버리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고 시청을 하셔라. 이제 풀어보고 아씨 틀렸네, 해설 강의 시청, 이렇게 이제 무지성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1.5배속으로 보시면은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이 BIS 지문이 저희 수업생 카페에서 예약 지문, 그리고 가능세계 지문, 그 다음이 이 BIS 지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찍게 됐는데, 가능세계는 제가 그거는 해설을 안 찍을 예정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 이제 그 이야기는 또 이제 나중에 하고, 그 이의제기 문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지문은 전혀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를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지문 없지. 농담이고, 아니 뭐 내 영상인데 내 자랑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학생들을 이 지문으로 이제 충분히 많이 가르쳐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들으셔야 돼. 이거는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이 지문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개발하기 쉽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처하기가 매우 쉬운 부분들이니까 이 지문 공부하면서 많이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문 보고 문제 풀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좀 이제 빡세긴 해도 그냥 뭐 국제법 조약은 뭐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규범인데, 이거는 뭐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뭐가 이렇게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우씨.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대강 이제 이 문단 읽고 나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될 내용은, 뭐 조약은 뭐 이제 센 건데 BIS 뭐 바젤위원회가 뭐 결정한 그런 게 있다던데, 이건 이제 약한 건데도 엄격히 잘 지키더라. 근데 이거는 막 뭐 제재를 통해서 효력을 확보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 정도만 이제 알고,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런 뭐 비율이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식이 이제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하나 있으면은 이제 괜히 식 하나 이제 붙어 있으면 뭐 어렵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으세요. 식을 이렇게 적으라고. 위험가중자산 이런 이제 빈 부분에다가 지문의 빈 부분에다가 위험가중자산 네 자기자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 이렇게 적는데 얼마 걸리냐고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웬만하면 적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적으라면 적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막 그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자기가 쓰면서 이제 어색하지 않은 그런 기호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데 얼마 안 걸리고 뭐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거 정도 님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좀 적어라. 적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그랬다고 하네요. 이 위험 가중치에 대한 이야기죠.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그랬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제 지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젤 2까지 읽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위험 가중 자산 여기 이제 이 위험 가중치의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원래는 뭐였죠? 국채 0%, 회사채 100%.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뭐 표준 모형이 있고 내부 모형이 있다고 하네요.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00%까지, 원래는 0%였죠.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여한다. 이 위험 가중치라는 거는 그러면은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부과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따지는 그런 어떤 척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국채는 0%, 회사채는 100%였으니까 국채는 뭔가 안전하고 회사채는 안전하지 못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계속 가서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보유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하는 건데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 곱하면 20억으로 계산이 되겠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이게 바로 원래는 BIS 비율, 그러니까 8%, 최저 8%가 돼야 된다는 거였죠.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규제 비율이 원래는 8%였죠. 그러니까 8%보다 더 높게 되게끔, 그러니까 한 이제 8%로 좀 부족하고 한 10%쯤은 지켜라, 이렇게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랬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읽고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국어 지문들은 그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우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특징, 이 경우 특징, 이 경우 특징, 이 경우 특징,
뭐 이거를 어떠한 이거는 이제 OX,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는 있는데 B는 없다, A는 없는데 B는 있다, A도 있고 B도 있다, A도 없고 B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이거 비교, 아니면 이거랑 이거 비교, 이거의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님들이 이제 지문을 처음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 지문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문을 읽을 때는 한 이 정도로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이 정도만 들어와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따지면 이 지문 따져보면, 일단은 지금까지 BIS 이야기했고 1법칙, 2법칙, 3법칙 이제 이야기하려고 들겠죠. 이 정도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도 돼요. 왜냐, 다시 가서 볼 수 있잖아.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다시 가서 이렇게 이제 물음표 돼 있던 부분을 똑바로 이렇게 다시 채울 수가 있잖아. 아무튼 문제 풀면서 이걸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계속 읽어보자면,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어되었다. 바젤 3에서는 이게 제외되었다는 뜻이죠.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 그러면은 단기 후순위는 제외됐으니까 자기 자본에는 기본 자본과 보완 자본만 있죠.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로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수많은 국가들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우리도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이거를 지켜왔고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시장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굳이 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도 BIS 따르고 있습니다,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회원들에게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면, 그러니까 막 감독할 권한 없다는 거죠. 막 감시하고 이런 거는.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법적으로 막 이렇게 구속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아니 뭐 28개국이 금융당국이라고 그랬는데,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그러니까 이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국가에서들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이런 것들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의무될지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문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문은 쉽다고 느껴야 됩니다. 어쨌든 문제를 이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37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BIS 기준 말하는 거죠. 바젤 위원회에서의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갔죠.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어떤 규범으로서 이제 작용하는지, 실제로는 막 법으로 이렇게 제재되진 않지만 사람들이 다 지킨다는 거, 이걸 지킴으로써 자기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죠. 따라서 이제 37번에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선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약은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라고 했죠. 2번 지워지고,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1에서 2, 2에서 3까지 가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된다든지, 아니면은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이렇게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젤 1에서는 안 됐던 게 바젤 2에서 된 거죠.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랑말랑한 법은 어떤 거죠? 어떤 그 법적인 구속보다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은행도 이걸 너네 거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도 좀 믿어줘라 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를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에 대비해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이런 것들은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을 하고 그리고 또 법으로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 보면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BIS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그러니까 굳이 회원 국가가 아니더라도 이걸 충족시키면서 우리 은행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불이익이 이 BIS 비율이 이제 국제기구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이 자리를 못 잡고 막 이제 왕따가 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불이익이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오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지문이 워낙 쉬워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방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보여준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기 좀 편하게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 보면 BIS 1에서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하죠. 그럼 신용도가 낮아지든 말든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잠깐만 이 식을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합시다.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바젤 2 협약에 보면 아까 필요시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10%는 닌 8%가 아니라 10% 넘겨라고 요구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이 위험 가중치가 부여됐다고 그랬죠.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가 부과됐다고 그러고, 그럼 만약에 국채가 20%고 회사채가 150%였으면 그러면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그럼 이제 국채를 매각을 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면은 이 위험 가중 자산이 위험 가중치가 20%에서 150%로 늘어나는 거라고 칠 수 있으니까 이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분모 분자에서 분모가 플러스가 되게 되어 있죠. 이제 분자는 그대로고, 그러면은 분모 분자 이렇게 이제 분수가 있을 때 뭐 단순한 이야기지만 분모가 커지면은 BIS 비율은 낮아지게 되죠.
아니 뭐 4분의 1보다 8분의 1이 더 낫잖아.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바젤 1 협약에는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시장 위험의 경우에는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바젤 1 협약에. 바젤 2 협약에서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 위험의 경우랑 마찬가지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바젤 2 협약에서.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아까 바젤 3 협약에서는 위험 가중 자산과 자기 자본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했었냐. 잘라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 최소 6%가 되게 보완했다. 위험 가중 자산 대비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 자본의 비율이 이제 6%예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기본 자본의 비율이 6%. 그러면은 만약에 기본 자산의 비율이 6%라고 하면은 이게 총 8%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돼야겠죠. 1%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합쳐서 7이 되니까 그럼 5번이 맞네? 이런 무지성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지문을 제대로 읽어야죠. 최소 6%가 되게 보완을 했죠. 근데 기본 자본의 비율이 막 한 10% 되는 거야. 그럼 보완 자본이 없어도 돼. 그래도 8%가 완성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지문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지문 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각 지문마다 그 지문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특수한 경우, 특수론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 각각 지문별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 하나하나를 특수론이라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전부 모든 지문에 통하는 일반론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지문 같은 경우의 특수론은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젤 1 협약에서는 뭐가 어쨌고 바젤 2 협약에서는 정확히 뭐가 어땠고 바젤 3 협약에서는 정확히 뭐가 어땠는지 딱딱 따지는 것. 이게 이제 이 지문에서 그나마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면서 문제 풀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디테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대충 이제 보는 사람들 다 느낌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런 5번 선지 같은 거 최소 이제 몇 프로다. 최소 몇 프로가 되게 보완을 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국채는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위험 가중치가 어떻다. 위험 가중치가 어떻다.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막 엄청 추론 단계가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 이거는 40번 풀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를 살짝 가져오고 각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을 따랐다고 하네요.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그러면 이것도 식을 적어놓는 게 훨씬 편하겠죠. 딱 봐도 위험 가중 자산 그리고 자기 자본 이렇게 있으니까 위험 가중 자산, 이건 지금 신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서 산출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가 이미 곱해져 있는 거예요. 3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 분의 50 더하기 20 더하기 4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1000분의 110이니까 11%가 되겠습니다.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 8%였죠. 상회하게끔 맞죠?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뭐야 너 왜 가려?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위험 가중치가 20%였으면 그러니까 지금 50%인데 300억 원으로 측정이 됐잖아. 그럼 원래는 얼마였어? 원래는 600억 원이었겠지. 근데 만약에 20%였다면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120억 원이었겠죠. 120억 원으로 계산이 됐겠죠. 그럼 여기서 분모가 작아지지.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숫자는 커지게 돼 있죠. 그러면 BIS 비율이 지금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다. 갑은행이 보유 중인 근데 그리고 이거 이제 학생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BIS 비율은 8% 아닌가요? 그럼 공시된 비율이 8%보다는 이제 높은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런 무지성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BIS 비율은 그러니까 8%라는 거는 그거는 규제 비율이에요. 규제 비율.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 그거랑 BIS 비율 이거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거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을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이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BIS 비율이 8%겠지. 이제 무슨 어떤 뜻인지 알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디테일 같은 게 만약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기출 공부하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채의 실제 그러니까 팁 하나 주자면 뭐 실제 규모가 뭐보다 컸다면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니 뭐 실제 규모가 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만 따지면 되잖아. 만약에 국채를 그러면은 국채가 만약에 3천억 원이었어. 그러면은 위험 가중치가 10%였겠지. 그러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죠. 10%, 50%니까 10%가 더 낮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굳이 이렇게 딱 3천억으로 치지 않더라도 막 301억 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빠르게 이제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큰 숫자로 확 잡아버리는 게 낫겠죠. 갑은행이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바젤 1 협약의 기준은 뭐였죠? 회사채 100%였죠. 그러면 회사채 600억 원에 100%를 곱하니까 그냥 600억 원이 됐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안 자본을 10억 원 증액했다 한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그러면 바젤 3 협약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후순위 채무를 제외합니다. 위험 가중 자산은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안 자본을 10억 원 증액했다 그랬어요. 그럼 50 더하기 30에서 이제 80이 되죠. 그리고 밑에는 위험 가중 자산은 그대로 1000억 원이죠. 그러면은 총 비율은 8%네. 보완된 기준을 충족하네. 이렇게 이제 무지성으로 가시면 안 되고. 위험 가중 자산 대비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위험 가중 자산 대비 기본 자본의 비율은 5%죠.
그래서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풀면은 이 문제들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 41번까지 풀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어떤 거였죠?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다. 기역의 경우를 좀 이제 이 문단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에 따른다. 28개국이 회원인데,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막 도입해서 시행했고,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해서 국내에서 효율하게 발생하도록 한다. 바로 5번으로 고를 수 있겠죠. 매력적 오답 4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말랑말랑한 법의 현실 모습에 대한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는 거를, 이런 현실을 이거 기역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런 현실에 해당하는 건 앞에 있는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에 따른다.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채택해서 따르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한다. 그리고 법제에 반영을 한다. 이거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5번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4번도 적절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더 반박할 수도 있는데, 딱 그냥 가장 적절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5번에 어떤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42번 이 문제는 이제 다들 풀어보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지문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이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예약처럼 뭐 어떤 제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릴 내용도 없고 그냥 식수고 계산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특수론과 일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수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번 지문에서 가장 틀리지 않게 중요했던 게 어떤 걸까요? 디테일입니다. 이 5번 선지, 1000분의 80 계산하니까 8%네? 충족되네. 아이씨 뭐야, 이랬으면 무지성, 틀렸다고, 오직 오답이라고. 바젤 3 협약에서는 이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됐어야 되잖아. 근데 또 기본 자본과 자기 자본 이제 비속어 안 쓰면서 이제 엄청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따질 수 있었어야 된다고. 바젤 3 협약에서는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됐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처음 지문 읽으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다 외워놓고 이제 그걸 적용해서 푸느냐? 당연히 아니지. 이제 처음에 대충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가야겠지. 이 지문에서의 특수론이라고 하면 그런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지뿐만 아니라 뭐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볼까요? 근데 아까 이 39번의 5번 선지도 마찬가지죠. 최소 2%는 되어야 라고 했는데 6%, 그러니까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되는 게 최소 6%라 그랬으니까 기본 자본이 뭐 1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면 8%만 하면 되니까 얘는 0%여도 되죠. 이 보완 자본은. 뭐 이런 식으로 이 디테일한 생각들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적당히 배워가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확실한 논리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님들이 이제 특수론에 해당하는 거 디테일을 놓쳤어요. 그래, 이제 제일 따지기 쉬운 게 이제 이 40번에 5번이었으니까 디테일을 놓쳐가지고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걸 보고 8%네 하고 이제 무지성으로 이제 체크를 했다고 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님들이 확실한 어떤 논리 단계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놓쳤다,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이제 해설해줬던 거, 그 정답 선지의 그 이유 그 자체, 어? 바젤 3 협약에서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기본 자본이 6%가 돼야 된다 했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기준 8%, 그것도 기본 자본 더하기 보완 자본 그리고 단기 후순위 채무는 제외되는 거였으니까 계산을 안 하고, 근데 10억 원 증액됐으니까 1000분의 50 더하기 30이 됐을 거고, 이거는 8%가 되지만 이거는 5%밖에 안 되니까 충족이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한 어떤 논리 단계를 거쳤으면 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지구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갈릴레이처럼, 만약에 내가 이걸 정답으로 골랐는데 아니라고 하면 평가원한테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정도로 어떤 확실한 논리 단계를 이렇게 꾸미는 게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아니 국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국어라는 시험 자체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A가 B고 B가 C니까 A가 C다, 이렇게 나가는 논리 단계를 따지는 거잖아. 국어 시험 자체가. 국어 시험의 목적이 그렇잖아. 국어 시험이 물어보는 능력이 이거잖아. 이걸 찾아낼 수 있냐, 이거 찾아낼 수 있냐, 이거 두 개로부터 이 결론을 끌어낼 수 있냐, 이게 국어 시험에서 물어보는 어떤 능력이잖아. 테스트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일반론이 된다 이거지. 만약에 이 문제 풀 때도, 이 지문 읽을 때, 그리고 이 지문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확실한 논리 단계를 거쳤다고 한다면 틀릴 일이 없어. 틀릴 일이 없다고. 아니 맞는 논리로 그렇게 풀었는데 1 더하기 1이 2라는데 필드상 받은 수학자 10명이 달려와가지고 이 새끼야 1 더하기 1은 3이야 해도 아니 설명할 수 있잖아. 님들 이게 1이고 이게 1이다. 1, 2 날리면 이제 1 더하기 1은 2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다 날아가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맨날 확실히 하나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1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일반론으로 방금 내가 말했던 그런 어떤 논리 단계 이런 게 이제 확실히 통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틀을 세워야 되겠지. 왜냐면은 뭐 그때 가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론으로도 이제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시간이 없어지잖아. 그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되면 자기만의 어떤 틀을 만들고 수능 치러 가기 전에 뭐 어려운 거 나오면 넘기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해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일반론 내가 이야기한 걸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막 이런 식 있잖아. 3번 5번 남았을 때 애매하면은 뭐 대충 생각해보고 뭐를 고르자,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로 확실한 논리 단계가 있잖아. A는 B고 B는 C인데 그렇기 때문에 A는 C다라고 가는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들.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해야 돼. 아니 왜냐면 그게 국어니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이게 제가 또 이야기가 제가 또 뭐 경력이 막 전문적인지 어떤 인터넷 강사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문마다 특수적으로 먹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디테일이었겠지. 모든 지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다 통하는 일반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확실한 논리 단계가 있고 그 논리 단계에 의해서 풀었으면 틀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시간 내에 이거를 다 뽑아내고 이거면 이거겠구나를 생각해냈다면 시간 안에, 그럼 100점이잖아. 그러니까 100점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점 맞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헷갈렸지만 이제 이건 일단 검토 표시해두고 이게 조금 더 적절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한 11월쯤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연습하고, 이게 맞는데 공부할 때는 이 확실한 논리 단계를 꾸미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이런 이제 말씀 드리면서,
또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청 다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현실 속세에서 이제 발을 뗍니다. 그 전에까지 웬만하면은 이제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모든 지문, 모든 비문학 지문, 전문학, 전선지 해설을 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늘 해보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이제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 찍고 그랬는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BIS 말고 이제 이 수업생 카페에서 이제 역대 5개년 수능 지문들 중에 어떤 거 설명 듣고 싶냐, 이거 투표한 거 이제 전체 공지에 띄어져 있으니까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수업생 카페 전체 공지 가가지고 그 투표하시면 되고요. 또 강의 영상 또 올려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으시나 수고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